1, 2차 대선 TV 토론에 이어 27일 3차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토론에서 기후 에너지 정책에 관한 공방이 있었는데요. 따져봐야 할 게 넘쳐나지만 가장 황당한 논란 위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심각하게 보이는 것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입니다. 김문수 후보 캠프는 지난 4월 29일 에너지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원전 비중을 60%까지 확대하는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 측은 한국형 SMR 조기 상용화를 통해 전체 전기 생산의 35%는 대형 원전으로, 25%는 소형 모듈 원전으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2차 토론회에서도 해당 공약이 언급된 바 있죠. 제가 김문수 후보님 한번 네. 여쭤볼게요. 원전 비중을 60%로 하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원전 하나 짓는데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네. 현재 원전 비중은 32.5% 정도입니다. 그런데 상당수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앞으로 AI 산업 발전,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증가, 잦은 폭염으로 인한 에어컨 사용 증가 등으로 전기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으로 60%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원전을 얼마나 더 지어야 할까요? 에너지 전환에 동참하는 수많은 전문가와 업계, 시민사회, 정치권이 만든 에너지 전환 포럼에서 이를 계산해 봤습니다. 11차 전기본이 지금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4기를 하고 있고, 네. 거기다가 11차 전기본에서 신규로 1, 2호기 2개를 더 건설하겠다. 네. 그리고 SMR도 4기를 더 건설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를 다 건설하고도 네. 대형 원전을 23기를 더 지어야 되고, 23개나요? 네. 그리고 SMR도 25%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248기를 더 지어야 됩니다. 와, 지금 근데 이미 빼곡하게 해안선을 따라서 원전이 지어져 네. 있잖아요. 심지어 그거는 네. 노후 원전들 있잖아요. 그런 그쵸. 것들을 네. 폐기 안 하고 다 수명 연장한 상태에서 11차 전기봉을 다 건설한 상태에서 추가로 대형 원전 23기, SMR 248기를 지어야 60%가 가능합니다. 이는 2050년까지 총 발전량이 1257 테라와트 아워에 이를 것이라는 기준을 세워 계산한 결과입니다. 이미 26기의 대형 원전이 우리나라 해안선을 따라 빼곡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원전에서 나온 핵 폐기물은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죠. 저장할 곳도 마땅치 않아서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곳에 계속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23기의 대형 원전과 248기의 소형 원전을 또 짓겠다? 어디에 지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게 공상과학 판타지 아닐까요? 이에 대해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원전을 그렇게 지을 수는 있어요? 장소가 이게 마련이 될까요? 그냥 만약에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김문수 후보 집 마당에다가 설치를 하지 않으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 부지도 없을 뿐더러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네. 부지도 없을 뿐더러 네. 너무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 이렇게 안전에 제대로 투자도 안 하면서 네. 싸다고 마구잡이를 질러버리면 나중에 안전사고 일어나면 누가 감당하려고 그래요? 책임지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 국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을 위한 비전을 가진 게 아니라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뒤늦게 해당 공약이 공상과학 판타지임을 알았는지 김문수 후보는 5월 26일 갑자기 원전 희망 목표치를 3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60%에서 35%로 25%포인트를 낮춘 겁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이 무슨 고무줄 놀이, 숫자 놀이인가요? 35%로 조정하더라도 신규 대형 원전 20여 기를 추가로 짓거나 아니면 200여 기의 SMR을 짓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 합니다. 이미 원전 밀집도 1위인 나라에서 2배, 10배로 촘촘하게 원전을 지어서 온 나라를 원전으로 뒤덮겠다는 계획인 거죠. 공약만 논란이 된 게 아닙니다. 대선 후보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꺼낸 발언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로 가서 또 원자력 안전연구소나 이런 데로 가서 점검을 해봤는데 해보면은 만약에 그 위에 원자폭탄, 소형 원자폭탄 같은 게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런 정도가 떨어져도 그 위에 원자로 반응을 하는 부분이 파괴되거나 원자력 자체에 고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이걸 자꾸 핵폭탄이 떨어져도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다? 조악한 발언이지만 그래도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고발감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네, 이라크 전쟁 때 왜 토마호크 미사일이 수백 발이 날아가서 완전히 무력화시켰잖아요. 예, 그때 그게 토마호크 미사일 하나가 TNT 기준으로 0.5톤 위력이에요. 근데 히로시마 원폭은 15킬로톤이에요. 3만 배입니다. 3만 배. 그럼 충격과 열이 3만 배고요. 네, 이게 경납력에도 못 견딥니다. 거기다가 이게 폭탄이 떨어지면 엄청난 전자파가 생깁니다. 네, 그 일렉트로 마그네틱 펄스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전자기파가 발생해서 계측기나 네, 전자기기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네, 그러면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어디서 어떻게 고장난지 몰라요. 음, 그 쓰나미가 와서 네, 원전이 완전히 침수돼 가지고 기능이 마비된 거 이상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예, 거기다가 네, 핵폭풍까지 일어나서 네, 송전선 다 날아가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자 송전선 날아가지. 그다음에 컨트롤이 완전히 멜펑션이 돼버렸지. 그다음에 디젤 제너레이터 이런 거 신경망이 다 망가져가지고 작동도 안 됩니다. 그러면 네. 후쿠시마 이 이상의 어떤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 김문수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후쿠시마는 그 폭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해일로 인해 가지고 바다 속에 지진이 로 인한 해일 때문에 그것이 누수가 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후쿠시마 발전소가 폭발하는 장면은 누구나 한 번쯤 봤을 겁니다. 앞서 이정윤 대표가 말한 것처럼 냉각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수속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폭발 장면은 수많은 영상과 사진으로 보도됐습니다. 이후 가늠하기 힘든 양의 방사성 물질이 나왔고 지금도 녹아내린 원자로를 제거하지 못해 계속해서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이 진행되고 있죠.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일대 산나물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2차 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까 원전을 가보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얼마나 이념에 경도되어 가지고 원전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신지를 좀 우리 국민들께서 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도 탈석탄 감원전하겠다 그러면 기저전력을 어떻게 마련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면은 조금 더 깨끗한 원자력 에너지, 예를 들어 핵융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풍력, 태양광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취지에서 나온 말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이 후보는 갑자기 핵융합을 언급했습니다. 기존 원자력 발전은 핵 분열을 이용한 발전입니다. 반면 핵융합은 태양 등의 별이 스스로 빛나는 원리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현상이죠. 한마디로 지구 안에 또 다른 태양, 별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아주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당장 실행으로 옮겨야 하는 국가정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꺼낼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핵융합은요. 네,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열을 생산해야 되는데 네, 열을 뭘로 사용하냐면 플라즈마로 발생된 열을 생산을 해가지고 그걸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플라즈마로 열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플라즈마 상태를 상당 기간 지속시켜야 돼요. 네, 꾸준히 열을 생산할 동안 계속 쭉 플라즈마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5분, 10분 요거 따지고 있어요. 지금 플라즈마 상태를. 그러면 연구 1년 단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예, 말씀이시죠? 1년 12달 전기를 생산하려면 네,
아주 까마득한 얘기고 초기 중에 초기 단계이고 실험적인 연구 단계예요. 그래서 그리고 핵융합은 사람들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지 그게. 네. 내가 대학원생 때 지금 그게 50년이 지났어요. 거의 50년이 됐어요. 50년. 그런데도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다 됐다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했었는데 지금도 다 됐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지금도 사실상 연구 초기 단계고, 예, 그럼요. 상용화 예. 전 단계 자체도 아니고 그냥 그러면 연구 초기 단계. 또 이준석 후보는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유럽의 북해나 이런 데 가면은 정말 양질의 풍력 자원이 있고 그를 통해 가지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나간 나라도 있지만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토론에서 제가 지적했지만 태풍의 경로상에 남해안 그 풍력 발전소들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고 태양광 발전 조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풍력 발전, 해상 풍력 하는데 태풍이 오면 네. 일정 수준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풍력 발전기가 멈추는 것은 이제 사실인데 네. 대부분의 풍력들은 최대 풍속을 제외하고는 꼭 그 태풍이 온다고 멈추지는 않습니다. 가장 전 세계에서 태풍이 많이 오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대만인데 네. 대만 같은 경우는 오히려 풍력 발전기를 더 늘리고 있죠.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네. 실제로 태풍으로 인해서 풍력 발전기가 멈춰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랬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태풍으로 오히려 이제 송전망이 훼손되거나 뭐 이런 그 개통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정전이 난 적은 있지만 태풍으로 풍력 발전기가 멈춰서 네. 정전이 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술적 보완 조치들이 있어서 네.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태풍이 좀 이렇게 강하지 않은 태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풍력 발전의 효율을 높이지 않나요? 어떤 그렇죠. 경우는? 최대 풍속 네. 아주 높아가지고 네. 이제 보통 종단 풍속이라고 하거든요. 그 네. 종단 풍속 넘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고품질의 그 바람이 불기 때문에 더 최대 출력의 풍력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그 개통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그 발전 자체가 중단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태풍이 올 때는 원전도 멈추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렇죠. 사실은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태풍으로 인해서 원자력이 갑자기 멈추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것 네. 때문에 급전에 문제들이 생겼던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이제 음. 태풍 매미가 왔을 때 네. 고리 145기랑 월성 2호기가 갑자기 음. 약 3,837메가와트인데 멈추면서 네. 이제 정전의 위험을 좀 겪었던 적이 있고 음. 최근에는 이제 태풍 마이삭이나 하이선 영향으로 네. 원전이 또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 5,300메가와트가 이제 가동 후 중단하거나 네. 또 최소 출력으로 운영되면서 전력 수급에 또 영향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태양광 발전 조건이 다른 나라보다 안 좋은 게 사실이다. 이거는 팩트 체크가 가능할까요? 태양광이요? 네. 팩트 체크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태양광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 좋죠. 우리나라가 오히려 독일이나 네. 유럽의 그런 나라보다 훨씬 더 일사량도 높고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일사량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그 태양광이 안 좋아서 그랬다는 건 진짜 그건 가짜 뉴스인데 이외에도 이준석 후보는 중국발 대한민국 미세먼지는 30에서 60% 수준이고 중국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력은 2% 정도라고 주장했는데요. 일본 대부분 지역이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어떤 협력을 일본과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저는 우리 이준석 후보님의 일방적 의견 같고요. 그게 한반도까지는 피해를 끼치는데 일본에는 전혀 피해를 안 끼친다. 일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피해 반경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도 같은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 협력해서 중국에 대응하면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중에 중국발 영향력은 30에서 60%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본에 미치는 영향력은 2% 정도다라고 알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는 한중일 3국의 국제 공동 연구 결과를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배출원이 일본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24.6%입니다. 2%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튀어나온 것인지 궁금하네요.